사람이 왜? 아, 아니야. 이거 잘못 보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결혼 반지 보러 간다고 좋아했는데 안 되겠다. 집에 가면 있겠지. 수진아, 수진아, 어디 있지? 수진아,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라. 이게 무슨 일이죠? 예. 저기요, 저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수진아, 수진아, 왜 이렇게 매번 모진 선택을 하는 건데, 제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영호 씨, 그래, 수진아, 말해봐라. 사실은 내 15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여학생들이 자동차 만드는 일을 배우겠다. 쉽지는 않을 낀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저기 부품 정리부터 좀 하세요. 예. 고3 때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만난 회사 부장이 있었는데 회사가 좀 외진 곳이라 출퇴근 때 우리를 태워주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오정아, 네 괜찮나? 아무래도 장염인 것 같네. 네 빨리 병원 가봐봐. 그래, 또 연락할게. 우정 씨는? 장염인 것 같다네요. 그래요? 수진 씨, 지금 퇴근이지? 예.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응, 자. 부장님, 여기는 왜? 왜긴 수진 씨한테 인생 선배로서 좋은 것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왜 이러세요, 부장님? 고3이면 이제 곧 성인인데 알 거 다 알면서 왜 그래? 처음인가? 소름 끼쳐요. 부장님. 처음 볼 때부터 나는 수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내가 실습평가 잘해줄 테니까 우리 종종 이런 시간을 좀 자주 좀 갖자고. 그날 이후로 나는 평생 지옥에서 살았다. 세상 뜨려고도 했었는데 목숨줄이 질긴 건지 수진아, 벌써 15년 전 일인데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거였으면은 진작에 신고를 했어야지. 그때는 너무 어렸고 학교 실습도 걸려 있어서 거기까진 차마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왜 그러는 건데? 또 뭔가 있나요? 문자가 왔다. 이 자식이, 내 이 자식 가만 안 놔둔다. 뭐, 미안하다. 이 자식 이거 지금 그 말이라고. 수진아, 이런 자식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동안 네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소송하자. 소송?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소송이 되겠나? 된다. 이 새끼 내 가만 못 놔둔다. 네, 수진 씨와 남자친구가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딸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든 사건입니다. 지수진 씨가 지난 15년 동안 혼자서 겪었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 등 모든 법적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은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5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에 대한 입증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이 강간죄 공소시효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수진 씨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19세, 그러니까 만으로 17세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미성년자란 말이죠. 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의 경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그러니까 20년으로 확장됩니다. 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인 경우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요.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시 다른 공범자에게도 정지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범인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수진 씨는 지금 변정태 씨를 강간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네, 사건 당시 지수진 씨가 고3, 만으로는 17세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인이 된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미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만약 DNA 증거 등 강간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이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멸시효가 다르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선결적인 문제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인데요.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한 달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성범죄의 피해자는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실화되었을 때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를 비롯한 피보호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본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손해 발생의 현실화 인정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재학 중에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학생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코치를 15년 뒤에 우연히 마주친 후 당시의 피해 기억이 떠올라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3일간 기억을 잃고 이후로 계속 악몽과 불안, 분노 등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 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가해자를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불법 행위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지수진 씨의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수진 씨의 경우 변정태 씨로부터 최근 다시 잘 지내지? 요즘도 식당에서 일하나? 라는 문자를 받음으로써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수진 씨는 이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나영호 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등 아픔을 잊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부터 정신적 피해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객관적, 구체적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채권은 최소한 이 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 15년 전에 변정태 씨가 지수진 씨를 강간했다는 그 사실을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후에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치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정태 씨의 강간 행위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을 지수진 씨가 입증하면 됩니다. 야, 근데 제가 법을 공부를 했지만 고도의 개연성 요것만 입증하면 된다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만의 일이기 때문에 네. 진술 위에는 그 어떤 증거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력 범죄, 특히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구나 변정태 씨가 강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은 지수진 씨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로서 무섭고 학교 실습 등의 문제로 가족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당시 함께 실습을 했었던 김우정 씨의 증언,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 강간 범죄 발생 전후의 생활 태도에 대한 가족, 교직원,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작성한 일기나 메모, 정신과나 심리치료를 받은 내역, 법정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변정태 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미성년자이던 지수진 씨가 변정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여러 차례 걸쳐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수진 씨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발병하여 15년간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에서 위자료의 액수 1억 원보다는 저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이렇게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지만 뭐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또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좀 힘을 내셔서 문제를 좀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진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변정태 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수진 씨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상처는 평생 수진 씨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잊어버리고 벗어나려 해도 불현듯 떠오르는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은 여생이 길고 과거의 불행보다 행복하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일한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법제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